어머니, 밥이 이게 뭐예요? 질어서 못 먹겠네. 진짜. 아침부터 기분 잡치게. 식탁 위에 숟가락을 탁 내려놓는 날카로운 금속음이 제 가슴을 쿵 하고 때렸습니다. 46 먹은 아들 녀석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깼습니다. 갓 지은 밥에서 피어오르는 김 너머로 보이는 아들의 얼굴은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젖은 행주를 쥔 손을 앞치마 뒤로 감추며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묵은 쌀이라 물을 좀 더 잡았더니 됐어요. 그냥 우유나 한 잔 줘요. 늦었으니까. 아들은 거칠게 일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디 사는 몇 살이고 무엇을 하며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집은 안녕한지, 혹시 저처럼 껍데기만 남은 곳에서 살고 계시지는 않은지 궁금합니다. 새벽 4시 30분. 제 하루는 알람 소리보다 먼저 욱신거리는 무릎 관절의 통증으로 시작됩니다. 74의 나이는 날씨를 기가 막히게 맞추는 기상캐스터와 같습니다. 오늘은 비가 오려나 봅니다. 삐걱거리는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합니다. 불을 켜지 않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싱크대가 어디인지, 냉장고 손잡이가 어디쯤 있는지 제 손은 기억하니까요. 지난 40년간 이 집의 모든 사물은 제 손때로 닳고 닳았습니다. 쌀을 씻습니다. 차르르 차르르. 쌀 씻는 소리가 너무 크면 곤히 자는 식구들이 깰까봐 수도꼭지를 아주 약하게 틉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면 손가락 마디마디가 비명을 지르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내 새끼 입에 따뜻한 밥 한 숟가락 넣어서 보내야 한다는 그놈의 어미 본능 혹은 지독한 습관 때문이겠지요. 육수를 내고 두부를 썰고 어제 아들이 먹고 싶다던 갈치조림을 안칩니다. 비린내를 잡기 위해 쌀뜨물을 붓고 물을 넉넉히 깝니다. 온 집안에 구수한 밥 냄새와 짭조름한 조림 냄새가 퍼질 때쯤 해가 뜹니다. 가장 먼저 일어나는 건 며느리 은주입니다. 어머니, 혹시 제 검은색 블라우스 못 보셨어요? 세탁소 맡기셨어요? 인사보다 먼저 날아오는 건 질문입니다. 아니, 질문을 가장한 추궁입니다. 안방 장롱 2번째 칸에 걸어뒀다. 다림질에서 네. 짧은 대답. 고맙다는 말은 없습니다. 며느리는 냉장고 문을 열고 생수병을 꺼내 입을 대고 벌컥벌컥 마십니다. 컵에 따라 마시라고 몇 번을 말했지만 소용없습니다. 그녀에게 저는 잔소리 많은 늙은이일 뿐이니까요. 곧이어 손자 녀석이 눈을 비비며 나옵니다. 중학교 2학년. 세상에서 제일 무섭다는 그 나이. 준영아, 할미가 좋아하는 계란말이 해놨다. 와서 밥 먹어. 안 먹어. 늦었어. 녀석은 제 눈을 피하며 식탁 위에 놓인 스마트폰만 챙깁니다. 제 말이 들리지 않는 걸까요? 아니면 들리는데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걸까요? 녀석의 등 뒤에 대고 우유라도 한 잔 마시고 가라고 소리쳐보지만 쾅 닫히는 화장실 문소리만 돌아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아들 민수가 등장합니다. 부스스한 머리에 늘어진 러닝 셔츠 차림. 40이 훌쩍 넘은 나이에도 제 눈에는 여전히 철없는 막내 아들 같아 안쓰럽기도 하지만 요즘은 그 안쓰러움보다 서운함이 더 큽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세 사람. 저는 그들 틈에 끼지 못하고 개수대 앞에 서서 그들의 식사 모습을 지켜봅니다. 밥 먹는 동안 그들은 대화가 없습니다. 각자의 스마트폰을 보거나 TV 뉴스에 시선을 고정할 뿐입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쩝쩝거리는 소리, 그리고 TV 앵커의 목소리만 감도는 식탁. 그곳에 제 자리는 없습니다. 저는 그저 밥이 떨어지면 퍼나르고 국이 식으면 데워다 바치는 보이지 않는 손일 뿐입니다. 어머니, 오늘 관리비 고지서 나오면 제 책상 위에 올려두세요. 지난달에 가습이 너무 많이 나왔던데 보일러 좀 작작 트세요. 밥을 먹다 말고 며느리가 툭 내뱉습니다. 난 춥더라. 나이가 드니까 뼈에 바람이 들어서 내복 입으시면 되잖아요. 요즘 가스비가 얼마나 비싼데 저희 맞벌이에서 버는 돈 다 어디로 새는지 모르겠어요. 며느리의 말에 가시가 돋쳐 있습니다. 저는 입을 다뭅니다. 맞는 말입니다. 저는 돈을 벌지 못합니다. 아들 내외가 주는 용돈 30만 원으로 병원비하고 손자 녀석 간식 사주고 가끔 친구 경자 만나 국밥 한 그릇 사 먹는 게 제 경제 활동의 전부입니다. 그러니 난방비 아끼라는 말에 대꾸할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를 타이릅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이 집, 이 50평짜리 아파트, 사실은 제 명의입니다. 2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며 남겨준 유일한 유산. 그때 팔아서 작은 집으로 옮기고 노후 자금을 마련하려 했지만 아들 녀석이 울고불고 매달렸습니다. 엄마, 나 결혼해야 하는데 집 없으면 누가 시집 와요? 그냥 이 집에서 같이 살아요. 내가 평생 모실게. 평생 모시겠다던 그 말. 그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 저는 등기를 넘기지 않고 아들 내외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집주인이 아니라 무보수 입주 도우미가 되어버렸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식사가 끝나자마자 전쟁 같은 출근이 시작됩니다. 엄마, 내 차 키 못 봤어? 현관에 뒀는데. 어머니, 준영이 학원 가방 챙기셨어요? 할머니, 내 에어팟 어디 갔어? 세 사람은 동시다발적으로 저를 찾습니다. 저는 현관으로 달려가 신발장 위에 있던 차 키를 아들 손에 쥐어주고 소파 구석에 처박혀 있던 손자의 에어팟을 찾아주고 며느리에게는 미리 싸둔 도시락을 건넵니다. 세 사람은 폭풍처럼 현관을 빠져나갑니다. 쾅! 도어락이 잠기는 소리가 나고서야 집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옵니다. 남겨진 건 엉망이 된 식탁과 벗어 던져진 빨래들, 그리고 텅 빈 거실뿐입니다. 저는 식탁 의자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무릎이 찌릿합니다. 식탁 위에는 아들이 먹다 남긴 밥그릇, 며느리가 묻힌 립스틱 자국이 선명한 물컵, 손자가 흘리고 간 빵 부스러기가 널려 있습니다. 그 자네들을 보는데 문득 낯선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서러움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아주 건조하고 차가운 의문이었습니다. 나는 누구지? 74 이정임. 주민등록증에는 그렇게 적혀 있는데 이 집에는 이정임이 살지 않습니다. 그저 민수 엄마, 준영이 할머니, 어머니라고 불리는 기능직 노동자 하나가 살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그들의 짜증을 받아주는 건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가족이니까, 내 핏줄이니까,
내가 희생하면 우리 식구가 편하니까. 그렇게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질척한 밥을 보며 인상을 쓰던 아들의 얼굴에서 저는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고장나면 불편하고 말이 많으면 귀찮은 낡은 가전제품 같은 존재였습니다. 식은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습니다. 모래알처럼 까끌까끌했습니다. 목이 메어 물을 마시려는데 눈물이 툭 떨어져 물컵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친구 경자였습니다. 여보세요? 정임아, 나다. 비 온다는데 무릎은 안 쑤시냐? 경자의 씩씩한 목소리에 갑자기 울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뻐근하네. 야, 오늘 복지관에서 노래 교실 하는데 같이 갈래? 너 노래 잘하잖아. 맨날 집구석에서 식모살이 하지 말고 좀 나와라. 식모살이. 경자는 늘 뼈 있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던집니다. 예전 같았으면 무슨 식모살이야. 내 새끼들 밥 해주는 데라고 발끈했겠지만 오늘은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혀 빠지질 않습니다. 경자야. 왜? 나 오늘 밥하기가 싫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 평생 처음 뱉어본 말이었습니다. 밥하기 싫다. 죽을 만큼 아파도 링거 꽂고 나와서 밥을 차렸던 제가 사지가 멀쩡한데 밥하기가 싫다고 말했습니다. 나오라니까.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바다 보러 갈까? 바다. 좋지. 전화를 끊고 저는 베란다 창가에 섰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굽은 등, 헝클어진 파마머리, 낡아 빠진 꽃무늬 몸빼 바지. 저 너머에는 비를 잔뜩 머금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곧 소나기가 쏟아질 겁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도 아주 오랫동안 꾹꾹 눌러왔던 땜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 아들이 던지듯 내려놓은 숟가락 하나가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여는 신호탄이 될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희생은 안녕하십니까? 혹시 그것이 당연한 권리인 줄 아는 사람들, 틈에서 저처럼 서서히 지워지고 계시진 않나요?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건 코를 찌르는 알코올 냄새와 섬뜩할 정도로 차가운 천장의 형광등 불빛이었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고 온몸이 물에 젖은 솜니불처럼 무거웠습니다. 상황을 파악하려 눈동자를 굴려보니 제 팔에는 투명한 링거줄이 매달려 있었고 낯선 기계음들이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응급실이었습니다. 기억을 되감아 봅니다. 아까 낮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젖은 청바지가 유난히 무거워 털어서 널려고 힘을 주는 순간 눈앞이 번쩍하더니 세상이 빙글 돌았습니다. 하는 사이에 바닥이 제 얼굴로 달려들었고 그 뒤로는 캄캄한 어둠뿐이었습니다. 아마도 빈혈이거나 과로로 인한 실신이었겠지요. 보호자분 오셨어요? 검사 결과 나왔는데. 커튼 밖에서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헐레벌떡 뛰어오는 구두 발자국 소리. 제 아들 민수였습니다. 저는 안도감에 젖어 힘겹게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래도 자식이라고 늙은 어미가 쓰러졌다는 소식에 한달음에 달려왔구나 싶어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커튼이 젖혀지고 아들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땀이 송글송글 맺힌 이마, 잔뜩 찌푸린 미간.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아들의 이름을 부르려 했습니다. 민수야. 그런데 아들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아, 진짜 엄마. 조심 좀 하지 그랬어요. 회사에서 회의 중이었는데 부장님 눈치 보면서 나오느라 죽는 줄 알았네.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짜증이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어미의 안위를 묻는 떨림 대신 바쁜 자신의 일과를 방해받았다는 불만만이 가득했습니다. 제 입술이 바싹 말라붙었습니다. 미안하다. 놀랐지? 습관처럼 사과부터 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놀란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 병원비 어떡할 거야. 응급실이라 비쌀 텐데. 그리고 엄마, 집 현관문은 잠그고 나온 거야? 구급대원들이 문 열어놓고 그냥 왔다던데. 아들은 제 손을 잡는 대신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래요? 큰 병은 아니죠? 그냥 영양제 좀 맞고 가면 되는 거죠? 아들은 의사에게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괜찮은지를 묻는 게 아니라 언제 퇴원해서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말투였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넘기며 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다행히 골절은 없으신데 영양실조에 과로가 겹쳐서 일시적인 쇼크가 온 겁니다. 연세도 있으신데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입원해서 경과를 보시는 게 좋겠어요. 입원이요? 아, 오늘 당장요? 아들은 난처한 표정으로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하루 정도는 쉬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들이 내쉰 그 깊은 한숨. 그건 제 가슴에 박힌 링거 바늘보다 더 아프게 혈관을 타고 흘러들어왔습니다. 그때 아들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며느리 은주였습니다. 여보. 응급실이야. 엄마 쓰러지셨대. 아니, 큰 건 아니고 그냥 좀 피곤하셨나 봐. 뭐? 학원 픽업? 아, 맞다. 오늘 엄마가 못 가지. 아들은 저를 힐끔 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당신이 좀 일찍 퇴근하면 안 돼? 나도 지금 회사 다시 들어가 봐야 하는데. 알았어. 준영이 밥은 시켜 먹으라고 해. 냉장고에 반찬 있을 거야. 통화 내용은 오로지 저의 부재로 인해 생긴 구멍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에 대한 논의뿐이었습니다. 제가 아픈 것보다 당장 오늘 저녁 손자의 학원 픽업을 누가 할지, 저녁밥은 어떻게 해결할지가 그들에게는 더 큰 재난이었던 겁니다. 전화를 끄는 아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들었지? 오늘 하루 입원하고 내일 아침에 퇴원하래. 나 회사 다시 가봐야 하니까 수속해놓고 갈게. 밥 잘 챙겨 먹고 누워있어. 그래. 가봐라. 그리고 은주가 내일 아침에는 데리러 올 거니까 준비하고 있고. 준영이 교복 와이셔츠 다림질 안 해놨어? 애가 내일 입을 거 없다고 난리네. 쓰러져 누워있는 어미에게 와이셔츠 다림질 타령이라니. 헛웃음이 나오려다 말았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쫓기듯 응급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주변 침대에서는 다른 환자들의 보호자들이 부산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물 좀 드세요. 아이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옆 침대 할머니의 딸이 엄마 손을 주무르며 울먹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애써 외면하며
고개를 돌려 벽만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 베개를 적셨습니다. 몸이 아픈 건 참을 수 있었습니다. 평생을 노동으로 단련된 몸이니까요. 하지만 마음이 베인 상처는 도저히 아물 것 같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동안 무엇을 위해 살았나? 가족을 위해 내 뼈를 갈아넣고 내 피를 말려가며 살림을 꾸렸습니다. 맛있는 반찬은 자식들 입에 먼저 넣어주고 저는 쉰밥에 물 말아 먹으면서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고작 이겁니다. 낡아 빠진 기계가 고장나니 고칠 생각보다 왜 하필 지금 고장나서 일을 못하게 만드냐고 짜증내는 주인들. 그게 제 가족의 민낯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 은주가 왔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마스크를 쓴 그녀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형식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냥 좀 어지럽구나. 그러게 평소에 영양제 좀 챙겨 드시지 그러셨어요. 병원비가 40만 원이나 나왔어요. 안 그래도 이번 달 지출 많은데. 며느리는 수납 영수증을 제 눈앞에서 펄럭이며 구겨 넣었습니다. 차에 타는 내내 그녀는 운전대를 잡고 툴툴거렸습니다. 어머니 안 계시니까 집안이 난장판이에요. 민수 씨는 양말 하나 제대로 못 찾고 준영이는 배고프다고 짜증내고 제가 퇴근하고 가서 설거지하느라 새벽 2시에 잤어요. 그 불평이 마치 어머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했다는 청구서처럼 들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미안하다. 내가 가서 얼른 치워줄게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풍경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단 하루, 제가 집을 비운 시간은 고작 24시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실은 폭격을 맞은 듯 했습니다. 배달 음식을 먹고 남은 플라스틱 용기들이 식탁 위에 산처럼 쌓여 있었고 벗어 던진 옷가지들이 소파와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싱크대에는 라면, 국물이 말라붙은 냄비와 그릇들이 악취를 풍기며 쌓여 있었습니다. 아, 이거 언제 다 치우냐? 며느리는 핸드백을 던져두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오셨으니 이제 정상이 되겠죠? 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거실 한복판에 섰습니다. 어머니, 일단 좀 쉬세요. 저녁에 오셔서 이것 좀 정리해 주시고요. 저 출근 늦어서 먼저 가볼게요. 며느리는 쫓기듯 현관을 나갔습니다. 다시 쾅 문이 닫혔습니다. 정적 속에 남겨진 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눈앞에 쌓인 저 쓰레기 더미들, 저것들이 저를 비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임아, 내가 없으면 이 집은 쓰레기장이야. 그러니까 너는 아파도 안 되고 죽어서도 안 돼. 그냥 죽을 때까지 치우다 가야 하는 운명이야. 어디선가 환청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아들의 양말 한 짝을 집어들었습니다. 구멍난 양말. 이걸 꿰매 신기겠다고 반지꼬리를 찾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손에 힘이 빠져 양말을 다시 놓쳤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쩌적 하고 무언가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건 신뢰였습니다. 아니, 희망이었습니다.
언젠가는 내 노고를 알아주겠지. 언젠가는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겠지 하며 버텨왔던 그 어리석은 기대가 깨져나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싱크대로 가서 설거지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난장판 속에 가만히 누워버렸습니다. 차가운 마룻바닥의 냉기가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집은 나의 안식처가 아니다. 이곳은 나의 감옥이고 나는 무기징역수다. 하지만 죄수에게도 탈옥을 꿈꿀 권리는 있지 않을까? 눈을 감자 어제 친구 경자가 말했던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눈앞에 놓인 일감을 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누워만 있었던 것은 오후가 되어 해가 뉘엿뉘엿 질 때까지 저는 시체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소심한 파업이었고 다가올 거대한 반란의 서막이었습니다. 며칠간의 소심한 파업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누워있는 동안 집은 더더욱 엉망이 되었고 결국 썩는 냄새를 참지 못한 제가 다시 고무장갑을 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전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릇을 닦는 제 손길에는 더 이상 정성이 담겨 있지 않았고 찌개를 끓여도 간을 보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요즘 밥맛이 변했다며 투덜거렸지만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 진짜? 당첨됐다고? 대박! 거실에서 며느리 은주의 하이톤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설거지를 하다 말고 물을 잠갔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나 싶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보, 민수 씨, 나 회사에서 우수사원으로 뽑혀서 리조트 숙박권 나왔어. 그것도 제주도 2박 3일. 정말? 와, 당신 최고다. 아들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며느리를 껴안았습니다. 방에 있던 손자 준영이도 게임 소리를 줄이고 나왔습니다. 제주도? 우리 여행 가는 거야? 그럼. 안 그래도 요즘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 뻔했는데 잘 됐다. 날짜 언제로 잡지? 다음 주 주말 어때? 세 사람은 식탁에 지도를 펴놓은 듯 머리를 맞대고 신이 나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맛집은 어디를 갈지, 렌터카는 뭘 빌릴지, 비행기 표는 얼마인지. 웃음꽃이 만발했습니다. 저는 고무장갑을 낀 채 그 행복한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제주도라. 가슴 한구석이 설렜습니다. 저도 제주도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30년 전 신혼여행으로 딱 한 번. 그때 봤던 유채꽃밭과 검은 돌담이 아직도 눈에 선했습니다. 이번에 같이 가게 되면 바닷가 앞에서 사진이라도 한 장 찍어달라고 해야지. 늙은 어미도 비행기 한번 타보자고 농담처럼 말해볼까? 어머니, 며느리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젖은 손을 급하게 앞치마에 닦으며 식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래, 축하한다. 제주도 간다며? 네.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니. 며느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희 다음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다녀올 건데요. 그동안 어머니가 집 좀 봐주셔야겠어요. 응?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같이 가자는 말이 아니었나? 아니, 우리 뽀삐요. 애견 호텔 맡기려니까 너무 비싸고 애가 낯가려서 스트레스 받을까 봐서요. 어머니가 밥이랑 산책 좀 챙겨주세요. 아, 그리고 베란다 화분들 물 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뽀삐, 며느리가 애지중지 키우는 강아지. 저게 밥 챙기라고, 저게 산책시키라고 나를 두고 간다는 건가? 나도 같이 가는 게 아니었냐? 저도 모르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버렸습니다. 순간 식탁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한 듯 아들을 쳐다봤고 아들은 곤란한 표정으로 헛기침을 했습니다. 아니, 엄마, 이번 여행은 우리 세 식구끼리 오붓하게 다녀오려는 거라서요. 엄마 다리도 안 좋으신데 비행기 타고 많이 걷고 하면 힘들잖아. 아들이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오붓하게, 새 식구, 그 단어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리고 4인실이 아니라서요. 숙박권이 딱 기준 인원 3인까지예요. 어머니 가시면 방 하나 더 잡아야 하는데 성수기라 방도 없고요. 며느리가 거들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요즘 리조트에 방 하나 더 잡는 게 무슨 대수라고. 돈이 문제라면 내 쌈짓돈이라도 털어서 내겠다고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돈이나 방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의 가족여행 그림 속에 늙고 병든 노모인 저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그저 짐일 뿐이었습니다. 뽀삐 밥이나 주고 화분 물이나 주는 집 지키는 관리인. 그게 제 위치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뽀삐는 걱정 말고 잘 다녀오렴. 저는 힘겹게 입꼬리를 올려 웃어 보였습니다. 비굴한 웃음이었습니다. 와, 다행이다. 엄마 고마워요. 역시 우리 엄마 최고. 아들은 안도하며 다시 며느리와 여행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준영이는 할머니, 내 방에 들어오지 마요. 뽀삐 털 날린다고라고 툭 던지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다시 혼자가 된 부엌. 개수대 물을 틀어놓고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흐르는 물소리에 제 울음소리를 감추며 수세미로 그릇을 빡빡 문질렀습니다. 그릇이 깨질 정도로 세게. 그날 밤 가족들이 모두 잠든 시간. 저는 안방 장롱 깊숙한 곳을 뒤졌습니다. 켜켜이 쌓인 이불과 철 지난 옷가지들 아래 보자기에 쌓인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부동산 등기권리증, 소유자 이정임, 제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20년 전 남편이 죽으면서 남긴 유언이 생각났습니다. 여보, 이 집 절대 팔지 마. 그리고 절대 자식 이름으로 미리 넘겨주지 마. 당신 노후는 당신이 지켜야 해. 그때는 그 말이 야속했습니다. 자식을 못 믿어서 그러나 싶어서요. 하지만 남편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돈 앞에서는, 그리고 세월 앞에서는 효심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등기권리증을 가슴에 품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거실은 고요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끼는 가죽 소파, 아들이 큰맘 먹고 산 대형 TV, 손자가 게임을 하는 최고급 컴퓨터. 이 모든 것들이 채워져 있는 이 집. 이 집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매달 관리비를 내라고 눈치 주는 며느리입니까? 난방비 아까우니 보일러 끄라고 소리치는 아들입니까? 아닙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엄연한 사실로 이 집의 주인은 저, 이정임입니다. 그런데 왜 저는 이 집에서 하녀 취급을 받으며 눈칫밥을 먹고 살아야 합니까?
왜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보일러도 못 틀고 왜 내 집에서 가족여행 소식에 서러워해야 합니까? 머릿속에서 번개가 치듯 깨달음이 왔습니다. 저는 쫓겨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버림받을까봐, 혼자 남겨질까봐, 그래서 이 집에서 쫓겨나 갈 곳 없는 노인네가 될까봐 전전긍긍하며 그들의 비위를 맞추고 살았던 겁니다. 하지만 쫓겨나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집에 얹혀 사는 건 제가 아니라 그들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 관절이 뚝 소리를 냈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가슴속에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라 통증조차 잊게 만들었으니까요. 베란다로 나가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시원한 밤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민수야. 저는 허공에 대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그랬지. 엄마는 집 지키라고.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내가 지킬게. 아주 확실하게. 다음 날 아침 저는 여느 때처럼 새벽밥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우유 한 통과 시리얼 박스만 덩그러니 올려두고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남편 장례식 때 입고 한 번도 안 입었던 검은색 코트였습니다. 어머니, 아침 안 하셨어요? 부스스한 얼굴로 나온 며느리가 식탁을 보고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나 약속이 있어서 좀 나간다. 알아서들 챙겨 먹어라. 저는 며느리의 대답도 듣지 않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네, 이 새벽에 어디려? 그리고 저녁엔 오시죠? 뽀삐 목욕시켜야 하는데. 등 뒤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짜증 섞인 목소리.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을 닫았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화장도 안 했고 머리도 희끗했지만 눈빛만은 30년 전 젊은 시절처럼 살아있었습니다. 저는 가방 속에 등기권리증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꺼내 친구 경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자야, 자니? 뭐야, 이 시간에. 무슨 일 있어? 아니, 부탁이 하나 있어서. 너 아는 부동산 있지? 일 잘하고 입 무거운 사람으로. 수화기 너머로 경자의 잠 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동산? 집 내놓게? 집 팔 거야.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해방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 오늘부터 며칠만 내 집에서 신세 좀 져도 될까? 식모살이는 이제 끝났거든. 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1층. 이제 저는 내려갑니다. 이 껍데기뿐인 가족이라는 이름의 감옥에서 탈출해 진짜 땅을 밟으러 내려갑니다. 제주도 여행? 뽀삐바? 마음껏 즐기라고 하세요. 그들이 돌아왔을 때 이 집의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엄마, 문 열어. 비밀번호가 왜 안 돼? 도어락 고장 났어? 아, 진짜 짜증나게 하네.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제주도의 햇볕에 그을린 얼굴로 돌아온 아들 민수의 목소리에는 여행의 여독과 더불어 내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황당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옆에서는 며느리 은주가 어머님, 안에 계시죠? 짐 무거워 죽겠는데 빨리 좀 열어주세요. 라며 날카롭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인터폰 화면 속에 비친 그들의 짜증 섞인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결말을 향해 달려가기 전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의 재산을 당연히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부모님의 노후 자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솔직한 생각을 남겨주세요. 시간을 3일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금요일 새벽 아들 내외가 캐리어를 끌고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어머니, 뽀삐밥 잊지 마세요. 라는 말을 남기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곧바로 친구 경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자야, 지금 와라. 10분도 안 되어 경자가 부동산 사장님을 모시고 들이닥쳤습니다. 사실 이 아파트는 입지가 좋아 내놓기만 하면 팔리는 물건이었습니다. 다만 제가 그동안 아들이 살고 있다는 핑계로 팔지 않았을 뿐이죠. 정임 씨, 정말 괜찮겠어? 금매라 시세보다 5천은 싸게 내놔야 바로 계약될 텐데. 부동산 사장님이 걱정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상관없어요. 이번 주말 안으로 잔금까지 치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당장 인테리어 공사한다고 집 비워달라는 사람 있으면 바로 계약할게요. 운 좋게도 바로 옆 단지에 살던 신혼부부가 매물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집 상태도 보지 않고 계약금을 쏘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인주가 묻은 도장이 계약서에 찍히는 순간 제 가슴을 짓누르던 20년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정리였습니다. 토요일 아침 폐기물 수거 업체 트럭이 아파트 단지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있는 거 싹 다 버려주세요. 저는 거실을 가득 채운 가구들을 가리켰습니다. 며느리가 백화점에서 샀다며 자랑하던 이태리 가죽 소파, 아들이 할부로 긁어온 80인치 대형 TV, 손자의 방을 차지하고 있던 고가구들. 어르신, 이거 다 멀쩡한 건데 진짜 버려요? 아깝지 않으세요? 인부들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남이 쓰던 거 냄새나서 싫습니다. 다 가져가세요. 가차 없었습니다. 그 물건들에는 제 추억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저를 하녀처럼 부리던 그들의 흔적만 묻어 있었으니까요. 사다리차가 윙윙거리며 짐들을 베란다 밖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텅 비어가는 거실을 보며 경자가 혀를 찼습니다. 독한 년, 너 마음 먹으니까 진짜 무섭다. 독해야 살지. 안 그러면 내가 죽는데. 저는 안방 장롱에서 제 옷가지와 남편의 사진, 그리고 통장 몇 개만 챙겨 작은 보따리를 쌌습니다. 그게 제 70평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저녁, 바로 지금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 내외가 돌아왔습니다. 양손 가득 면세점 쇼핑백을 들고 뽀삐 간식을 사들고 말입니다. 저는 인터폰의 통화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걸어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 엄마. 왜 이렇게 늦게 열어? 비밀번호 바꿨어? 내가 몇 번을 눌렀는데. 아들은 신발을 벗으며 투덜대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입을 딱 벌렸습니다. 뒤따라 들어오던 며느리도 손자 준영이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소파도, TV도, 식탁도 사라진 휑한 거실, 바닥에는 굴러다니는 먼지 뭉치와 제가 싸둔 작은 보따리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도둑 들었어?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 TV 어디 갔어? 내 골프채는? 아들이 제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팔았다. 뭐? 집 팔았다고. 그리고 너희들 짐은 다 폐기물 센터로 보냈다. 필요하면 가서 찾아오든가. 팔다니요? 집을요? 누구 맘대로요? 며느리가 눈을 부릅뜨고 달려들었습니다. 누구 맘대로라니. 내 집 내가 파는데 내 허락이 필요하냐?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시어머니의 당당한 목소리에 며느리는 기가 막힌 듯 뒷목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노망 나셨어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진짜. 우리가 제주도 가서 어머니 안 데려갔다고 시위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집을 엎어놔요? 며느리는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하고 저를 타박했습니다. 그래. 시위다. 내 인생 찾는 시위. 저는 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아들 앞에 던졌습니다. 받아라. 이게 뭔데요? 아들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수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5천만 원. 20년 전 아들이 결혼할 때 전세 자금이라며 보태주었던 돈의 원금이었습니다. 너 장가 갈 때 가져온 돈이다. 원금 그대로 돌려준다. 이자는 밥값이랑 빨래값으로 퉁치자. 엄마, 진짜 집을 판 거야? 그럼 우린 어디서 살아? 아들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46 먹은 사내의 눈빛이 갈 곳 잃은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평생 엄마 등골에 빨대를 꽂고 살았던 자의 전형적인 공포였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지. 너 가장이잖아. 어머니, 지금 장난하세요? 당장 계약 취소하세요. 이 집이 얼마짜린데 지금 파냐고요. 그리고 판 돈은요? 그 돈 어딨어요? 며느리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집이 없어진 것보다 집을 판 돈의 행방이 더 궁금한 눈치였습니다. 내 통장에 잘 있다. 죽을 때까지 내가 쓸 노후 자금이다. 너희들한테는 10원 한 장 안 물려줄 거다. 어머니, 며느리가 악을 썼습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15년을 모시고 살았잖아요. 어머니 부양하느라 등골 빠지게 일했는데 이제 와서 뒤통수를 쳐요? 모시고 살았다고? 저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나를 모셨냐? 내가 너희를 모셨지. 밥 해주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애 키워주고. 내가 파출부였으면 월 200은 받았을 거다. 15년이면 3억 6천이야. 그거 청구 안 한 걸 다행으로 알아라. 며느리는 입을 뻐끔거리며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팩트였으니까요. 그리고 너 민수야. 저는 멍하니 서 있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 아까 그랬지? 엄마 놔두고 너희끼리 오붓하게 새 식구 여행 다녀오겠다고. 아들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래, 너희는 새 식구야. 나 빼고 너, 내 처, 내 아들. 그렇게 셋이서 잘 살아봐라. 나는 이제 내 식구 챙길란다. 내 식구라니요? 할머니 가족이 우리 말고 또 있어요? 가만히 있던 손자 준영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있어. 나, 이정임. 저는 제 가슴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나랑 살 거야. 누구 엄마, 누구 할머니 말고 그냥 이정임으로.
저는 바닥에 놓인 보따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현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엄마, 가지 마. 엄마 가면 우리는 어떡해. 아들이 제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미어질 듯 아팠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징그럽게만 느껴졌습니다. 민수야, 이건 알아. 너 46이다. 제발 어른갑 좀 하고 살아. 저는 아들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아, 참. 뽀삐 밥은 줬다. 걔보다 못한 취급받기 싫어서 마지막으로 준 거야. 현관문을 열자 복도에 서 있던 경자가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나왔어? 가자, 정임아. 바다 보러 가야지. 그래. 가자. 뒤에서 며느리의 고함 소리와 아들의 울음소리, 손자의 당황한 외침이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진짜 가시는 거예요? 돈은 주고 가셔야죠. 엄마,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하지만 그 소리들은 마치 고장난 라디오 소음처럼 제 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엉망이 된 가족들의 얼굴이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경자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고생했다. 속 시원하냐? 응, 시원하다. 1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것 같아. 하지만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시원함과 동시에 밀려오는 허무함. 내 인생의 절반을 바쳐 키운 밭을 내 손으로 갈아엎은 농부의 심정이 이런 걸까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시원한 저녁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비 온 뒤라 그런지 공기가 맑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누군가의 밥을 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밥을 짓고 나를 위해 잠을 자는 살. 경자야, 배고프다. 회 한 접시 먹으러 가자. 그래, 내가 쏠게. 오늘은 내가 대장이다. 우리는 어둠이 내리는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엄마, 저예요. 민수요. 은주가 이혼하재요. 저 진짜 힘들어요. 엄마가 와서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물먹은 솜처럼 축 처져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당장 신발을 꿰어 신었을 겁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며 달려가 며느리를 달래고 아들을 다독였겠지요. 하지만 지금 저는 한 손에는 따뜻한 커피 잔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천천히 전화기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뚜마이너스 뚜마이너스 뚜마이너스. 끊어진 신호음이 파도 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맺기 전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나라는 사람을 위해 마지막으로 온전한 하루를 쓴 적이 언제인가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오직 내 이름 썩 자로 살고 싶은 꿈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꿈을 제가 이곳 바다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강원도의 한적한 바닷가 마을입니다. 아파트 숲을 떠나 이곳에 터를 잡은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친구 경자의 고향이기도 한 이곳에서 저는 방 2개짜리 작은 주택을 샀습니다.
마당에는 잡초 대신 제가 좋아하는 수국을 심었고 대문에는 문패를 달았습니다. 이정임. 누구의 엄마도 아닌 제 이름 세 글자가 박힌 문패를 닦을 때마다 기분이 묘하게 좋아집니다. 제 아침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벽 4시 반의 알람은 더 이상 울리지 않습니다. 저는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늘어지게 잡니다.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쌀을 씻는 게 아니라 믹스 커피가 아닌 원두 커피를 내리는 일입니다. 향긋한 커피 향을 맡으며 베란다 의자에 앉아 바다를 봅니다. 아들이 밥투정을 할까봐, 며느리가 옷을 찾을까봐 동동거리던 그 조급한 시간들은 이제 파도에 실려 다 떠내려갔습니다. 아들 내외 소식은 건너 듣고 있습니다. 그날 밤 제가 떠나고 난 뒤 그들은 찜질방과 모텔을 전전하다가 결국 경기도 외곽의 좁은 빌라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5천만 원. 제가 던져주고 온 그 돈으로 구할 수 있는 집은 뻔했으니까요. 들리는 말로는 매일이 전쟁이라고 합니다. 며느리는 퇴근 후 쌓인 빨래와 설거지를 보며 비명을 지르고 아들은 배달 음식만 먹다 위장병이 나서 끙끙 앓는다고 하더군요. 손자 준영이는 학원비가 밀려다니던 학원을 그만뒀다고 하고요. 쌤통이다. 그년놈들. 내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이제야 뼈저리게 느낄 거다. 놀러온 경자가 고소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러게. 내가 너무 오냐오냐 키웠어. 진작 가르쳤어야 했는데. 저는 덤덤하게 대꾸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죄책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자식이 밥을 굶으면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어린애가 아니라 성인이니까요. 그들이 겪는 불편함은 제가 준 형벌이 아니라 그동안 미뤄왔던 생활이라는 과목을 뒤늦게 배우는 수업료일 뿐입니다. 저는 요즘 바쁩니다. 평생 처음으로 배움이라는 것을 시작했거든요. 오전에는 마을회관에서 운영하는 한글 서예 교실에 나갑니다. 붓에 먹물을 듬뿍 묻혀 화선지에 선을 긋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제 손끝에서 피어나는 글자들을 볼 때면 가슴이 벅찹니다. 지난 70년 동안 제 손은 걸레를 짜고 칼질을 하는 도구였지만 이제는 예술을 만드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오후에는 해변 산책로를 걷습니다. 이어폰을 꽂고 제가 좋아하는 트로트 음악을 들으며 걷다 보면 지나가던 동네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며 따라옵니다. 어르신, 오늘도 얼굴이 좋으시네. 단골 생선 가게 아주머니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럼 내가 누군데? 이정임인데. 저는 웃으며 싱싱한 고등어 한 마리를 샀습니다. 예전엔 식구들 먹이느라 제일 작은 꼬리 부분만 발려 먹었지만 오늘은 제일 토실토실한 몸통을 구워 저 혼자 다 먹을 겁니다. 물론 외로움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이나 몸살기가 있어 으슬으슬한 날이면 텅 빈 집이 조금 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습관처럼 휴대전화를 들었다 놨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외로움은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것을요. 가짜 가족들이 주는 소음 속에 섞여 외로워하느니 차라리 고요한 고독을 즐기는 편이 100번 낫다는 것을요. 며칠 전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찾아뵙지 못해 죄송해요. 혹시
저희 반찬 좀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사먹는 밥이 너무 지겨워서요. 생신 축하한다는 말 뒤에 숨겨진 본심. 반찬 좀 보내달라. 여전히 저를 노동력 제공자로 보고 있는 그 뻔뻔함에 헛웃음이 났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맙다. 반찬은 반찬 가게에서 사 먹거라. 거기가 나보다 더 잘한다. 그리고 내 생일 선물로는 너희들이 잘 사는 소식을 듣고 싶구나. 연락하지 마라. 전송 버튼을 누르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이제 그들과 저 사이의 탯줄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아픈 만큼 단단해졌고 매정한 만큼 자유로워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경자가 케이크를 사들고 왔습니다. 오늘이 진짜 제 75번째 생일이거든요. 정임아, 생일 축하한다. 노래 한 곡 뽑아야지. 아이고, 쑥스럽게 무슨. 경자와 저는 촛불을 켜고 케이크를 자르고 와인도 한 잔 마셨습니다. 붉은 와인 잔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주름은 여전했지만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눈빛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경자야. 나 다음 달부터 수영 배울 거다. 수영? 물 무서워하잖아. 그러니까 배워야지. 무서운 거 하나씩 없애가면서 살 거야. 죽기 전에 비키니 한번 입어봐야지 않겠냐? 우리는 배를 잡고 깔깔거렸습니다.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밤바다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집은 이제 감옥이 아닙니다. 저의 궁전입니다.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노래하고 싶을 때 노래하는 나만의 왕국. 이곳에서 저는 여왕이고 주인입니다.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밤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저 멀리 수평선 위에 오징어잡이, 배들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짠내 섞인 바다 냄새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 내 심장이 내 의지대로 뛰고 있다는 벅찬 느낌. 민수야, 은주야. 엄마는 이제 밥 짓는 냄새 대신 파도 냄새를 맡으며 산다. 너희들도 너희들의 밥은 너희가 짓고 너희들의 빨래는 너희가 빨면서 그렇게 어른이 되어라. 혹시라도 내가 보고 싶거든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인간 이정임이 궁금해질 때 그때 찾아오너라. 그때는 따뜻한 커피 한 잔 정도는 내어주마.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엌 구석에서 울고 있던 한 노인은 이제 없습니다. 대신 내일 아침 어떤 원두를 갈아 마실지 고민하며 잠드는 행복한 할머니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계신 모든 어머니들, 부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은 엄마이기 이전에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당신이라는 사실을요. 늦지 않았습니다.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당신만의 바다를 찾아 떠나세요. 지금까지 강원도 바닷가에서 자유인 이정임이었습니다.